우리가 저번 시간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죠? 크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인간행위 현상, 사회문화 현상이 나타났을 때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 인식을 하게 되면 개개인들의 행위는 자연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사회 구조를 먼저 설명하고 규정을 짓는 게 우선이다. 무슨 시각? 거시적 관점이라고 하죠. 뭘 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개인과 사회 관계를 바라볼 때, 다시 뭘 바라볼 때?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볼 때 사회는 단순한 개개인의 결합물이라고 보지 않아요. 개개인의 바깥에 따로 혼자 존재하면서 개개인의 가치, 행동 방식, 사고를 모두 구속하는 그 외지적 틀. 그죠? 개인은 그에 대해서 상당히 수동적인 존재. 그냥 사회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존재. 이런 존재라고 바라보는 거죠. 이해됩니까?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꿈도, 장래 희망도, 알겠죠? 아주 소소한 욕구들도 전부 사회가 허용하는 틀 안에서만 우리는 꿈꾸고 우리는 욕망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는 개개인의 바깥에 따로 외재하는 하나의 독자적 실제라고 바라보니까 개인 사회관계를 이해할 때 사회는 뭐다? 실제라고 바라보는 사회 실제론적 시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사회는 독자적 실제다. 이런 사회는 독자적 실제라고 설명하는 실제론적 시각에 의하게 되면 항상 사회문화적 현상들이 나타나면 개개인의 의식 분석을 뭐더러 합니까? 개인은 수동적 존재고 만들어지는 존재일 뿐인데 그들을 둘러싼 사회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면 개개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냥 보이는 거지 뭐. 알겠습니까? 이런 거시적 관점에 속하는 이론이 몇 개 있었죠?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능론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갈등론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기능론과 갈등론은 둘 다 공통적으로 사회 구조를 먼저 규정하는 이론이에요. 사회 구조의 속성은 이런 거야. 이 사회 구조의 속성을 먼저 설명하는 이론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 반해. 무슨 소리야. 사회문화적인 현상, 인간행위 현상이 나타났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구조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경되는지는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거야. 사회 구조가 무슨 뭐 독자적인 본질이 어디 있고 외지적인 틀 그딴 게 어디 있어? 개개인들은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주체이며 사회 구조는 개개인들의 의식이 어떤 식으로 공유가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상황에 대해서 개개인들이 함께 모여 정의를 내렸는가에 따라서 그때그때 매번 달라지는 게 사회제도고 사회구조지. 사회구조는 개개인의 그냥 단순 결합물일 뿐이야. 근데 이름 붙이기 곤란하니까 사회라고 붙인 것에 불과해. 알겠죠? 이런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는 이런 관점을 우리가 사회 명목론이라고 부르거든. 사회는 명목일 뿐이다. 이름 붙여진 것에 불과하다. 실체는 뭐밖에 없다? 개개인들밖에 실체성이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개인 사회관계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요. 개개인 행위현상이 나올 때 뭐부터 봐야 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구조 분석?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의식 공유를 하고 상황 정의를 내려가는가? 이런 걸 들여다봐야 되겠지. 그지? 그걸 이해하면 사회제도가 만들어지고 변경되는 게 다 설명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미시적 관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인과 사회관계를 바라볼 때 사회는 명목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항상 미시적으로 개개인 의식 분석부터 하는 미시적 관점으로 가게 되겠죠. 이 미시적 관점의 대표 이론이 뭐가 있다고요?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상상이론이죠. 그렇게 기네. 됐습니까?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죠. 그래서 저 상상이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개개인들은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가 주관적 판단들을 합니다. 좋다 나쁘다. 근데 이걸 뭐 하려고 들어요?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외부적 상황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인 감정들, 뭐 불편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뭐 합니까? 외부적으로 상징으로 드러내서 표현해요. 그리고 공유하려고 들죠. 이때 특정 방향으로 상황 공유가 나타나게 되면 뭐 범죄시화되기도 하고 뭐 문제없는 것으로 그렇게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근데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개인적 주관적 불편함들이 조금씩 사라져서 상징적 공유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사회제도는 그만큼씩 변경되어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야, 지금 보니까 상상이로는 개개인들이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상황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어떤 방식으로 공유가 일어나 상황에 대한 정의가 나타나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개개인들의 의식이 변경되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사회제도가 변경되어 가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말 그대로 미시적 관점이겠죠. 됐습니까? 야,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 의하면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선, 악의 판단은 매번 달라질 수 있는 거야. 똑같은 행동인데 구성원들이 어느 순간부터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사라졌어. 알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메이크업해. 옛날에 불편해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게 이제 상징적으로 많이 공유가 일어났어. 근데 지금은 어때? 오히려 멋진데? 이런 식의 긍정적 공유가 많이 일어나 바뀌는 거지 뭐. 그래서 가치 상대주의. 다시 뭐라고? 옳고 그름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다 달라진다. 절대적으로 옳은 행위가 어디 있고 절대적인 악인 행위가 어디 있냐. 전부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공유했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죠. 오케이. 다음은 거시적 관점입니다. 사회 구조적 틀을 이해하면 개개인들의 행동은 그냥 자동방으로 이해되고 보인다. 그죠? 이 시각이죠. 그래서 사회 구조란 이런 거야. 사회 구조에 대해서 나름대로 먼저 정의 내리고 규정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이해하면 개개인들의 행동이 그냥 보인다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 중에 기능론은 사회 구조는 뭐다? 완전 무결한 틀이다. 또 뭐라고? 결점이 없어. 완벽한 틀이야. 마치 뭐와 같은 생명체 구조. 다시 뭐라고? 사회 유기체설이잖아. 그래서 돼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을 보면요, 몸의 이 신체의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완벽한 조화로움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끔 완벽한 조화로움으로 짜여져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체 구조거든. 정말 완벽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 장기들은 뭐 해야 돼? 그 신체의 인체의 메커니즘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순응하고 그 안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기능하고 조화를 이루며 전체 건강을 위해 기여해가고 그래야 하는 거야. 알겠죠? 함부로 막 인체의 어떤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저항하려 하고 이래서는 안 돼. 우리가 무조건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될 그 외부적 대상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알았지요? 좋아요. 그래서 기능론자들은 지금 딱 보니까 사회 안정 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무슨 시각? 보수적 관점이란 말이야. 주로 누가 지지하는? 기득권층 하층 및? 그렇지, 기득권층들이 러브러브 하는 거죠. 그들이 볼 땐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그럼 이 기능론자들이 볼 때 사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나쁜 거예요. 구성원들의 조화를 무너뜨리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위협하는, 알겠죠? 사회 문제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현상이에요. 없어져야 돼요. 구성원들의 조화를 깨뜨리고 전체 건강을 위협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바라보죠. 변화를 원치 않으니까. 되십니까? 이들이 볼 때 사회제도, 우리 사회의 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특정 집단 구성원 지들끼리 합의한 겁니까? 그렇지. 모든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뭐 보편적 가치 뭐 이런 것들이에요.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것들이야. 되나요? 그러면 기능론자들이 볼 때 우리의 현실 사회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습적 구조, 불평등 구조일까요? 아니면 공정 경쟁 질서가 잘 갖추어진,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 그런 아름다운 구조일까요? 후자겠죠, 당연히. 그래서 얘네들이 볼 때 현실 사회는 공정 경쟁 질서. 다시 뭐라고? 그래, 공정한 룰이 잘 작동하고 있는 공정 경쟁 질서가 잘 갖추어진 곳이야. 기회는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주어져 있는, 알겠죠? 공평한 세상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얘네들이 볼 때 봐봐, 사회 불평등 현상, 사회적인 불평등이 나타났어요.
부권력 명예와 같은 사회적 희소 가치들을 누군가 갖고 누군가 못 갖고 이게 벌어져 있는 거죠. 의사들 봐요. 부권력 명예 다 높죠? 아유 무슨 한 달에 2,500씩 번다니까요. 환경미화원 보세요. 350만 원 벌고 한다니까요. 7배 못 벌고 그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그죠? 됩니까? 그래요. 이 사회 불평등 현상. 근데 이거를 이들은 뭐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 이건 불평등한 구조 때문에 나오는 거야 이렇게 볼까요? 아니 현실 사회 구조 불평등하다고 보지 않다니까. 이해되죠? 사회적 기능이라는 게 누구나 쉽게 담당하기 어려운 고차원적 기능도 있고 누구나 별 노력 없이 쉽게 담당할 수 있는 저차원적 기능도 있는 것이지. 근데 의사들은 어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누구나 쉽게 담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차원적 기능을 담당하는 자들 아닙니까? 반면에 환경미화원들은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누구나 쉽게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저차원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니까 그에 맞는 합당한 보수가 주어지면 마땅히 격차는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준다 그러면 누가 열심히 살겠습니까 오히려. 이해되죠? 이렇게 설명한다고. 잘 봐. 지금 이 말이 성립되려면 우리 현실의 사회가 공정 경쟁 질서가 잘 갖추어지고 기회가 균등하다는 전제하에만 이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그렇게 보니까 우리 사회를. 이해가 돼요? 누가 하지 말라 그랬나? 기회는 공평했잖아. 공정한 경쟁 질서였는데 지들이 열심히 노력 안 해서 그런 거잖아. 알겠죠? 그거 받아들여야지 합당한 대가인 건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런 거 하나 우리 사회가 그 제대로 반영을 안 하고 불평등하게 짜여져 있을 것 같아? 아니야. 기회는 공평했잖아. 이러고 말한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들은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사회적 기능의 분화와 개인의 능력, 노력에 따라. 아니 사회적 기능이라는 게 누구나 쉽게 담당할 수 있는 저차원적 기능이 있는가 하면 쉽게 담당하기 어려운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만 하는 고차원적 기능도 있고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그 노력한 자, 노력하지 않은 자, 많은 능력을 갖춘 자, 그렇지 못한 자가 이게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 합당한 배분의 결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다. 알겠죠? 오히려 이거 없다 그러면 누가 열심히 살 건데 이러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기능론자들의 시각이에요. 이해됐죠? 갈등론자들은요. 일단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삐딱해요. 나 같은 사람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갈등론자들은 사회는 희소가치를 둘러싼 투쟁의 장이라고 봐요. 우리는 희소가치를 차지하기에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회에는 뭐다? 희소가치를 둘러싼 투쟁의 장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회구조는 누가 만들고 주도하는 거냐면 사회구조라는 게 뭐 법, 전통, 예절, 관습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를 구속하는 틀 아닙니까? 근데 이 사회에 법을만 제정하고 정책을 주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기득권층 스카이, 니미럴 스카이. 맞아 들려요. 정치인 다 누구야? 서영고 스카이. 사자들 다 누구야? 사자들. 서영고 스카이 아닌가요? 야, 방송국에서 이 시대 사람들의 의식은 사실 이 대중매체가 크게 좌우하거든요. 우리들의 의식은. 알겠죠? 근데 방송국 PD 다 누구야? 스카이. 뭐 이렇게 고민해. 방송국 PD들 다 서영고지 뭐. 이해됩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그네들이 사회구조를 주도하고 만들어 가는 거야. 그네들이 우리의 문화를 주도하고 그네들이 정책과 법을 주도하고. 알겠죠? 이 나라의 모든 시스템은 그들이 짜간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회 구조는 누가? 경쟁에서 승리한 누구? 기득권층이 주도하고 형성해내는 거야. 그러면 기득권층들이 애써 노력해가지고 기득권을 차지했어. 그러고 나서
이 사회를 진짜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로 만들겠다. 그지? 참도 그러겠다 걔네들이. 그거 하려고 그렇게 했었냐? 그럴 리가 없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사회구조는 자연스럽게 모일 수밖에 없어. 불평등 구조일 수밖에 없어. 물론 평상시에 겉으로는 안 드러나겠죠. 전애들은 자기네들에게 기울어 있는 유리한 그러한 불평등 구조를 드러내려고 안 하겠지. 겸허하게 사람들에게 숨기려고 하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열심히 맨날 뭐 할 때 언론 같은 거 막 이런 거 그죠? 그 미디어 같은 거 이런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 맨날 뭐 의사들만 영웅으로 만들어 대고 사자들만 영웅으로 다 만들어 대고 생지랄을 떠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뭐 외교관 자녀들은 특별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막 이러는 거죠. 이해됩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교묘히 숨겨요. 뭐 기회균형 전형이네 막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고 오히려 하층민들에게 많은 기회를 열어주는 사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죠. 이해됩니까? 그 많은 어떤 일반 학생들 들어가는 기회균형 전형 몇 명 안 뽑잖아요, 사실. 이해됩니까? 우리 깜빡 속고 있는 거야, 그런 것들에. 이 사회는 공평이 아니고 우리 일반고에게 많이 우리 유리한 전형이야. 막 이게 우리 사회야. 이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지. 어리석은 것들. 이해됩니까? 그게 얘네들의 생각이야. 근데 그게 살짝 흔들리는 순간들이 오지. 언제까지 그걸 계속 숨기니? 본질은 언젠간 드러나게 되거든.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은 저항하겠죠. 이해됩니까? 그게 갈등인 거야. 그래서 어찌 보면 갈등은 어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야. 그 불평등한 본질은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거든. 이해되죠? 그리고 있어야만 해. 왜? 그래야 변하지. 그래야 나아질 거 아니야. 누군간 저항해줘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들여다봐도 계속 우리 사회는 그렇게 발전해 왔다고. 교묘하게 숨겨오지만 기득권층에게 유리한 구조가 어떠한 사건, 계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순간 갈등과 저항에 부딪히면서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평등한 세상으로 개선되면서 그렇게 발전해 왔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좋은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돼주거든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사회는 발전 변화해 왔고요. 알겠습니까? 되죠? 그럼 이네들이 볼 때 우리 사회 제도는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해서 만들어낸 걸까? 아니에요. 특정 집단 지들끼리 합의한 거야. 기득권층들 지들끼리. 됐습니까? 이네들이 볼 때 현실 사회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경쟁질서 기회균등 세상일까요? 아니겠죠. 현실 사회는 불평등 구조야. 기울어진 축구장이라고. 세습적 구조라고. 그죠? 대학 입학 전형 내가 얘기했잖아요. 재벌 애들 중에서 최고 낮은 애들이 한양대야. 누구 집 아들이 한양대던데? 나머지 다 스카이라고. 근데 어떻게 정시가 한 명도 없냐? 정시는 없어요. 수시 직윤도 없어요. 전부 학종 아니면 무슨 뭐 외국인 특기자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죠? 정원 외전형 형태로 해가지고 뭐 언더우드가 지랄하네 이러고 들어오고 맨날 그 지랄이야 다들. 뭐 이렇게 애새끼들이 잠재 능력만 있대. 실제 능력은 없고 다들. 그러나 학종이 잠재 능력 평가하는 거 아니야? 잠재 능력만으로 그렇게들 평가를 받아요. 씨발 우린 잠재 능력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죠? 불쌍한 것들. 이렇다는 겁니다. 되나? 그럼 이네들이 볼 때 누군가는 부권력 명예를 많이 갖고 누군가는 못 갖는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이들은 뭐라고 설명할까요? 합당한 배분의 결과?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했잖아. 누가 하지 말래 그랬나? 그리고 더 노력하고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니까 그만큼 받아가는 거지 뭐. 이런 얘기는 공정경쟁 질서, 기회균등 세상 이런 전제하에 가능한 얘기인데 얘는 그렇게 안 보잖아. 기울어진 축구장인데 뭐.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사회 불평등 현상은 뭐야? 불평등한 사회 구조로 인해서 나오는 부조리 현상이야.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결과로 나타나는, 알겠죠? 부조리 현상이야. 열심히 무슨 뭐 의사는 대단한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주 고결한 직원인 것처럼 열심히 선전해 되겠지. 알겠죠? 다 이거 숨기려고 지랄 떠는 거라고 이들이 볼 땐. 알았지? 뭐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니 나 이쪽으로. 자, 그래서 갈등론자들은 지금 보니까 안정, 유지, 조화 이런 걸 중시하지 않죠. 뭘 중시해요? 뭔가 발전, 지향적, 변화 지향적이죠. 진보적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나요? 좋아요. 문제야.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어떤 이론일까요? 기능론이죠. 그죠? 기능론이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겠죠. 돼요? 사회 문제의 원인은 우리 모두가 합의해낸 사회 질서에 대해서 일부 구성원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저항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거야. 그들을 이 사회에 편입시켜야 돼. 재서열을 시키고 처벌을 강화하고 그네들을 교화시켜 우리의 이 질서로 다시 편입시켜내야 돼. 무슨 론? 기능론이야. 그래서 니네 결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얘기를 쭉 읽어보시고 이 사람이 기존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법 질서 강화, 처벌 강화를 통해 기존 질서를 더 확립하자는 얘기야? 아니면 뭔가 이 안에 녹아있는 모순들을 빨리 우리가 캐치해서 뭔가 변화하자는 얘기야. 이거를 빨리 읽어내야 된다고. 여러 다방면의 사고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경쟁은 꼭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경쟁은 꼭 필요하다. 기능론이야 이거. 갈등론으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경쟁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건 경쟁이 그 룰이 공정한 경쟁 질서가 잘 갖추어졌다는 전제하에서나 성립될 수 있는 말인 거야. 공정 경쟁이 있을 수가 없는데 무슨 경쟁이 꼭 필요하기는. 알겠죠? 얘는 그 반대야 반대. 알아듣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기능론과 갈등론 이 두 개 가지고서 헷갈리게 문제를 막 출제를 해요. 이걸 잘 풀어내야 됩니다. 연습해 봅시다. 자, 무슨 관점인지, 이거 문제 딱 보면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오면 거시, 미시, 거시라면 기갈, 미시라면 상상. 알겠죠? 딱 떠올리고 풀어야 돼. 거시, 미시, 거시라면 기갈, 미시라면 상상. 딱 떠올리고 풀어야 돼. 만성질환을 지니게 되면 자아관념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만성질환자에게 타인이 보이는 반응과 타인이 보일 것으로 상상되는 반응에 기초하여 나타난다. 뭐라고 지금? 만성질환을 갖게 되면 상호작용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떤 변화냐면 질환자에게 타인이 보이는 반응, 타인이 또 보일 것으로 상상되는 반응, 이것에 기초해서 나타나는데 아직까지는 뭐 잘 안 나와서 뭔지는. 근데 이건 만성질환이라는 거 우리가 갖게 되는 순간 뭔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변화가 생긴대. 알겠죠?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대? 타인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보이는 반응 또는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어떤 반응을 앞으로 나에게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상상되는 반응에 기초해서 나타난대. 알겠지? 좀 더 들어보자. 만성질환자의 일상적 삶을 이해하려면 만성질환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질병과 환자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를 파악해야 돼. 이것이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주목을 해야 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암에 걸렸어.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어때? 그렇지. 불쌍함을 느끼고 친절해지고. 알겠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괜히 막 별거 아닌데 막 알겠지? 나한테 잘해주려고 그러고 맞지? 마치 내일 당장 죽을 것처럼 알겠지?
나 오래 살고 싶은데 막 그러고 막 나한테 막 여행도 자꾸 가자 그러고 한 생판 그런 적도 없다가 내일 죽을 것처럼 그죠? 뭐 먹고 싶냐 물어보고 알겠죠? 맨날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따라 상호적인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지. 근데 읽어보니까 알겠죠 이건 뭔지는. 그렇지 상상이론 우리들의 상호작용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거기에 주목하자는 거니까. 알겠지? 개개인들이 망선질환자들에 대해서 인식을 어떻게 갖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죠? 개인들의 주관적 상황 정의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는데 뭐야? 너 각자가 주관적 자기 마음 안에서 상황 주어지는 외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 짓는지 이걸 되게 매우 중시하는데 너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 너는 이거 하나하나를 중시하는데 뭐야 이거? 상상이론이죠. 되십니까? 사회규범은 기득권층에 의해서 강제된 거야. 사회규범이라는 기득권층들이 다 강제한 거야. 이거 뭐야? 갈등론. 그죠? 지배 피지배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구조를 설명한대. 그죠? 갈등론이겠죠?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대. 기능론. 근데 왜 틀린 거야? 사회 구조적 모순에 따른 계급 간의 갈등은 불가피하대. 갈등은. 근데 왜 틀린 거세요? 여보세요? 4번 찍었다고? 4번 약간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 여보세요? 또? 지금 일관되게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다. 일관되게. 그죠? 이런 문제 풀 때는 어차피 유형화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풀 때도 조금 봐봐. 옆에다 써줄게. 일관되게 답변을 했대요. 일관되게 답변을 했대요. 어느 하나를 골라서 한 놈들이 각자가 일관되게 답변을 했다니까 갈등론을 선택한 놈이 기능론을 선택한 놈이 상상이론을 선택한 놈이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먼저 체크를 옆에다 한번 해봅시다. 알았지? 돼요? 첫 번째, 지배 집단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은 야, 너 너무 지배 집단 기득권층 이익만 대변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 받는 건 누구? 기능론만 그러겠죠. OXX 맞죠? 집단 간의 갈등과 대립을 사회 본질 속성으로 이해하는가? 야, 집단끼리 싸우고 갈등하는 건 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 속성이야. 뭐야 이거? 갈등론만 그러겠죠. 나머지 XX 맞죠? 사회 상상이론은 왜 안 될까요? 사회의 본질 속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회가 독재적으로 갖는 본질 속성을 말하지 않아요. 사회는 독재적 본질 속성이 없거든요. 개개인들이 그냥 만들어가고 변경시켜가는 거지. 이해됩니까? 거시적 측면의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가? 이거는 기능론, 갈등론 O고 뒤에 X겠지. 그지? 그럼 봐봐요. 봐봐요. 지금 딱 보니까 답변에서 여기 뭐 선생님 뭐라고 평가해서 옳은 답변을 한 학생, 자기가 선택한 관점에 대해 옳은 답을 한 학생 2명뿐이래요. 됩니까? 야, 첫 번째 놈은 OXO니까 하나가 있네요. 얘 기능론하고 관련된 얘기인가 봐요. 얘 기능론 선택한 놈인가 봐. 맞죠? 을은 지금 보니까 예. 근데 이 봐봐. 있을 수가 없어. 이 새끼 틀린 새끼네 이거. 알겠죠? 병진. 병 보세요. XXX 하나 있다 이거. 얘 상상이론 선택했으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죠? 정은 XXO 그죠? 근데 XXO가 존재하지 않아. 이 새끼도 틀린 놈이네 이거. 되십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맞는 답변을 한 거죠. 질문에 모두 옳은 답변을 한 학생 중에서 누구? 갑을 중에서. 다시 뭐라고? 갑을 중에서 사회 각 부분을 의존적 관계. 사회 각 부분들은 서로 다 의존돼 있다. 서로가 뭐 했다? 의지하고 서로 기능적으로 어때? 의지하고 있다. 그 얘기야 이거. 무슨 논이야? 상상이론 아니야 이거. 기능론이야. 이해돼? 왜? 아, 갑병중 이거 잘못 썼다 이 얘기지? 갑병중. 알았어. 여기 봐. 사회 각 부분을 상호 의존적 관계로 본다. 우리 사회의 각 부분들은 서로 다 의존돼 있어. 의존한다는 게 무슨 얘기야? 상호작용한다는 뜻이 아니야. 서로 의지하고 있다고. 너 없으면 나도 없고 나 없으면 너도 없고 내가 제 기능 못하면 너도 다 망가지고 우리는 다 그렇게 기능적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거든.
이해가 돼요? 엄마와 아빠는 서로 의존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서로 그냥 대화하고 상호작용한다는 얘기야? 의식교류한다는 얘기야? 서로 의존한다는 얘기가? 서로 없으면 좆된다고요. 이해되죠?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 기능적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없으면 바보 된다고요. 큰일 난다고요. 이해되죠? 이건 상호작용하고는 다른 얘기야. 상호 의존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사회 각각의 부분들은 서로 어때? 장기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야, 폐 없으면 어떻게 돼? 다 죽어. 산소가 안 들어와서 심장 없으면 다 죽어. 피가 안 도는데 다 죽지. 뇌 없으면 다 죽어. 알겠죠? 어느 거 하나 없어도 다 죽어.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기능론적 관점이야, 이거. 우리 서로는 다 조화를 이뤄야 돼. 서로 누구도 뗄래야 뗄 수 없어. 막 이런. 그지? 조화만을 강조하고 안정만을 강조하는. 오케이. 두 번째 거 보세요. 사회제도를 계급 재생산 수단으로 본다. 사회제도는 지금 상층, 하층 또는 지배자, 피지배자 이 계급이 계속 생산되도록,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거래. 세습한다는 얘기죠. 계급 세습. 알겠죠? 이게 세습적 구조란 얘기야. 누구야? 갈등론이죠.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됐어. 첫 번째 거 봐봐. 갑병중 기능론은 없다야. 있는데요? 갑이 기능론이잖아요. 그죠? 모두 옳은 답변을 한 학생 중 갑병중 이것도 똑같죠? 갑병중 갈등론을 선택한 학생이 있다. 아니 갈등론 없는데요? 그죠? 돼요? 갑은 병과 달리 모두 옳은 답변. 아니 갑병 둘 다 옳은 답변이에요. 달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둘 다 옳았는데. 그지? 가에다가 개인행위 능동성을 중시하는가? 그럼 개인행위 능동성을 중시하는가가 되면 어떻게 되죠? 개인행위의 능동성을 중시하는가 그러면 기능은 X, 갈등 X, 상상 O 이렇게 돼야죠. 얘는 거시적 관점이니까 개인은 수동적 존재라고 봐요. 기능 갈등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가에 들어가려면 X 여기는 기능이니까 X 여기는 상상이니까 O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들어갈 수 있죠 지금 이렇게 되면 괜찮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왜 들어갈 수 있다고 잘 돼 있네요. 4번인가 보네요. 됐습니까? 5번입니다.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라고 보는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능은 O고 나머지가 X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O고 여기가 X 이것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없다 그래요. 거짓말쟁이. 알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됐나? 또 보세요. 해당 관점 골라볼게요. 사회 구성원의 상호 의존 관계에 주목하는 관점 뭐죠? 구성 요소들은 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고 없으면 서로 좆되는 의존 관계에 있대. 기능론이죠. 주관적 상황적인 주목 누구죠? 주관적인 개개인들이 주관적으로 마음속에서 어떻게 상황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정의를 내리는가 여기 주목한대. 누구죠? 상상이론이죠. 돼요? 소민이가 해야 돼. 다 맞출 때잖아. 그지? 그러면 봐봐. 가에다가 사회구조에 초점을 둬서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 그러면은 어때요? 지금 A, B 이렇게 그리고 C가 지금 갈등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A, C가 되니까 이거 괜찮은데요? 거시적 관점이 A, C니까 C가 갈등이니까 A, C 들어가면 맞죠 이거? 들어갈 수 있다 괜찮네요. 기능론은 사회가 본질적으로 조화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어때요? 맞죠? B는 상상이론인데 집단 간의 갈등을 사회변동원도 이건 갈등론이니까 말이 안 되죠. 됩니까? 네. 갈등론은 기능론과 달리 사회의 유기체와 유사하다고. 이거 바뀐 거 같지 않냐? 네. 유기체설은 기능론이니까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또 57번.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의견을 말해보자. 갑은 무슨 이론이에요? 인공지능 기술 수용 여부는 개인이 부여하는 의미에 달려있대. 개개인들이 기술 수용에 대해서 어떤 의미들을 각자가 부여하는지에 달려있대. 이걸 수용하는가 안 하는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들이 인공지능의 기술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각자들이 부여하는지에 달려있대. 그죠? 여기서 잘 드러나요. 인공지능 기술을 위험한 경쟁자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각자 개개인들은 어때?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야, 우리를 위협하는 경쟁 상대야.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 다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개개인들이 많아졌어. 그런 초기에는 그랬어. 근데 그것과 달리 지금은 어때? 오히려 인공지능, 똑똑한 비서 하나 두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진 의미를,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러지면서 이게 널리 활용되고 이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상상이론이야. 이해돼요? 개개인들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 그게 모여서. 근데 옛날하고 다르게 사람들이 오히려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달라졌다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을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등장은 사회가 그 기술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특정 직업을 사라지게도 하지만 새로운 직업과 기회를 창출하여 전체 사회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죠? 인공지능 기술은 이윤 추구하는 자본가들이 만든 거야. 지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니까. 인공지능이 엄청난 노동력의 감소, 자기들의 이익 보장을 해줄 거니까 기득권층들이 이게 꼭 필요한 것처럼 막 그려내고 사람들한테, 알겠지? 인공지능 없으면 좆될 것처럼 만들고 막 이러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갈등론. 그죠? 야, 이거 풀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봐봐.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논리로 이용된다. 누구야? 이런 비판 받는 거. 기능론이죠. 개인의 행동이 사회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개개인들이 행동하는 거 다 외부 상황에 대해서 각자가 주관적으로 마음속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기에 기초해서 개개인들은 다 행동한다. 상상이론이죠. 미시적 관점. 그죠? 행위자의 능동성 강조 누구죠? 행위자들은 다 능동적이래. 외부적으로 구속되는 존재가 아니래. 상상이론. 맞죠? 사회적 갈등을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 과정으로 본대. 그죠? 잠깐만. 아니죠.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는 것들은 다 뭐라고? 잠깐 나오는 것일 뿐이고요. 결국은 균형으로 돌아가게 돼, 다. 이 기능론이야. 보수적 안정 유지 시각. 알겠지? 돼요? 개인에 대한 사회구조 영향력을 간과한다. 이런 비판을 받는데. 상상이론이 이런 비판을 받겠죠. 그죠? 그러면 갑의 관점은 기능론은 말이 안 되고요. 을의 관점은 기능인데 상상이니까 연결이 안 되고요. 맞죠? 갑과 달리 을이 지금 기능이죠? 기능은 상상이다. 말이 안 되고요. 됐습니까? 을과 달리 병이 지금 갈등이죠? 병은 기능론이다. 말이 안 되고요. 되나요? 병의 관점과 달리 갑의 관점, 갑이 상상이죠? 상상은 상상이다. 요게 답이죠. 다른 것과 달리 상상 혼자니까 이건. 답은 5번 되겠습니다. 또 A, B, C 중 하나를 선택한 후 관점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그죠? A는 사회가 생물 유기체처럼 균형을 유지한다고 전제합니다. 조화 균형은 정상적 상태로, 부조와 불균형은 병리적 상태로 봅니다. 뭐야 이거? A로는 생물 유기체처럼 이렇게 한데 이게 기능론이죠. 근데 지금 여기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갑은 옳게 설명했고 을은 틀리게 설명했대요 지금. 이해됩니까? 갑은 맞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갑은 맞는 말을 한 거니까 A는 무조건 뭐예요? 이건 지금 나온 거죠. 이것도 좀 이해 잘해두세요. 병리적 현상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몸이 병든 것 같은 현상이다.
야, 우리 몸이 병들면 어떡하죠? 아니, 몸이 병들면 어떻게 해결하죠? 몸이 병들면 힘들죠, 이나. 그거 말고 힘들면 어떻게 해결하죠, 우리? 약을 먹어요. 아까 약을 먹어서 그 약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요? 몸의 구조를 다 뒤바꾸나요? 원래의 기능으로 잘 회복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병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원상복구를 시키는 시각이에요. 병자들은 원래대로 돌려내면 되는 거거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병리적으로 바라본다는 건 원래로 돌려내기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병을 다뤄도 다룬다 뭐 그런 얘기야. 알았지? 이거 이게 기능론이거든. 됐습니까? 근데 지금 을은 틀리게 설명했대. 알겠지? 근데 지금 뒤에 설명이 뭐야? 사회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가 전체의 존속과 통합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대. 다시 뭐라고? 하나하나의 우리 구성원 요소들은요 다 전체 존속과 통합을 위해서 각자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본대. 기능론 느낌이죠. 근데 또한 B는 뒤에 뭐라고 나와? 사회 각 부분에 존재하는 복잡한 관계를 지배 피지배의 관계로 단순화한대. 이거 기능론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잠깐만. 아닌데 이 밑에 건 위에 건 기능론 얘기하고 있고 밑에 건 뭐예요? 갈등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근데 B는 틀렸다 그랬잖아요. 그 B는 기능 갈등 다 아닌가 본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을의 설명에는 B의 내용은 아예 들어있지 않고 A와 C 내용만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C가 뭐예요, 지금? 갈등론이고요. B가 상상이론이 되겠죠. 그죠? 첫 번째 거, 개인의 상황 정의와 의미 해석 강조. 개개인들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리나 의미 해석하나 이걸 강조한대. 누구야? 두 번째 거, 사회에 내재한 구조적 모순을 중심으로 사회 현상을 설명한대. 갈등 이론. 기득권층에 이걸 옹호한다는 비판. 기능론.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소송으로 보는가라는 질문. 이거 넣으면 이거 넣으면 기능론은 뭐라 그럴까요? 기능론은 대립 갈등이 사회 본질적 소송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라고 말할 텐데 갈등론은 얘라고 말할 테니까 이걸로는 구분할 수 있죠. 이걸로 구분이 되죠. 왜 없어요? 알겠지? 다음 5번 사회각 제도의 상호 의존적 관계에 주목하는가? 그러면 어때? 상상은 사회각 제도들이 서로 의존돼 있다. 개개인들 말고. 그리고 제도들이 서로 뭐해? 의존이니까 서로 기능적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얘기 아니야. 아, 맞아요, 틀려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상상이론은 아니오가 되겠죠. 갈등론도 아니오가 되겠죠. 돼요?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분할 수 없어. 이걸로도 구분이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 5번도 이상하죠? 그러면 A는 B와 달리 상상이니까 틀렸죠. A가 기능이니까. B는 C와 달리 갈등이라 했는데 B는 C와 달리 갈등 이것도 틀렸죠. C는 A와 달리 갈등은 기능과 달리 잠깐만. A는 B와 달리 B는 C와 달리 잠깐만. 두 번째가 맞는데? 아닌데? B는 C 이것도 틀렸는데? 그죠? 3번도 이상하죠? 4번이 약간 잘못했냐 내가? 대립과 갈등을 본질적 속성으로 보는가? 이걸 가지고 둘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잠깐만. B가 상상이네요. 갈등이 아니고. 잘못했죠? B가 상상이니까 상상으로 보면 얘도 X라서 이 구분할 수 없다가 맞는 말이죠. 그죠? 됐습니까? 좋아요. 또! 몇 번? 두 번째 거? 네 번째 학교 교육을 통해 사회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가? 아니 근데 이거는 누구나 그렇지 않나? 귀갈 상상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학교 교육을 통해 사회의 교육을 사회에 적응하는 여러 가지를 배우는 거는 부정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기능론은 학교 교육을 통해 어떤 사회화가 이루어진다? 사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본인이 충실히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배우면서 학교에서 우리는 자기의 어떤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의 일원이 되어 간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사회를 설명할 테고요. 갈등론자들은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사회화시킨다? 기득권층에게 유리한 가치들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거죠. 자본주의적 가치, 의사 대빵 막 이런 식의 가치들을 학교 때부터 이미 막 학생들에게 막 주입시키는 거죠. 이해됩니까? 돼요, 안 돼요? 공산당이 싫어요 막 이런 거 가르치고 막. 알겠지? 왜?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화를 통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사회화가 이루어진다는 건 둘 다 같은 입장이긴 할 거예요. 기능론이든 갈등론이든. 근데 어떤 식으로 사회를 시키냐? 기득권층의 이익을 그들에게 주입시키는 사회를 시킬 거냐? 이게 지금 갈등론이고. 사회를 시키긴 하는데 정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들을 긍정적으로 잘 가르쳐내는 게 진정한 학교 교육이고 우리 학교 현장은 실제로 그런 걸 시행하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기능론일 테고. 알겠습니까? 학교 교육이 사회를 시킨다는 건 똑같이 둘 다 인정하겠죠. 됐어요? 설명된 것 같죠? 또 엄서요? 근데 60번 문제에 질문을 안 하죠? 정답률 무지 낮았던 건데 이거 60번 문제 괜찮았어? 저도 풀긴 했어요. 어떻게 맞췄어? 응, 왜 질문이 안 하지 이거? 경우의 수로 따져서 했어? 네, 한번 그 병이 얘라고 잡혔을 때가 맞는 말일 때랑 아니요가 맞았을 때 나눠서 풀려요. 그 경우의 수가 6개잖아요. 아니요? 경우의 수가 6개죠. 하다 보면 어떻게? 그냥 첫 번째 질문 아니요 두 개가 맞았을 때랑 첫 번째 질문이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의 갈등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거. 이거 이 긍정할 애는 누구밖에 없어요. 갈등론만이니까 이건 무조건 A가 뭐여야만 맞는 복이에요? 갈등론이어야만 맞는 복이고요. 두 번째 거는 개인의 행위를 강제하는 사회구조를 중시하는가. 이거 중시하는 건 기능하고 갈등이니까요. A씨는 B와 달리라고 했었죠. 됩니까? A씨는 B와 달리. A씨는 B와 달리 이걸 중시하는가. 그리고 B가 무조건 뭐여야 돼요? 상상이어야지만 이건 맞는 복이에요. 되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 첫 번째 질문을 나눠서 첫 번째 질문으로. 얘가 맞을 때랑 아니요가 맞을 때. 첫 번째 질문에서 얘가 맞으면 얘는 틀렸고 그럼 얘네가 다 맞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얘가 맞으면 틀리고 맞고 그지? 네. 그러면 얘는 틀리고 그지? 네. 그럼 얘는 이게 맞고 틀리고 그럼 안 돼. 그러면 안 되니까 바꿨다. 그래서 딱 2번으로 했다. 야 진짜 뒷걸음치지다 진짜 하나 잡은 거네 이건. 경우의 수가 사실 훨씬 더 있거든 이거. 2번 만에 나온 게 다행이다. 정말 2번 만에 나온 게 너 어떻게 풀었어? 민서는? 필? 아니요 2개니까. 야, 봐봐요. 2개가 3점이잖아요. 3점이란 얘기는
한 개씩만 틀려야 돼요. 두 개 다, 둘 중에 한 개씩만 틀려야 돼, 한 개씩만. 근데 답변이 두 개가 같고요. 하나는 서로. 달라요. 그러면 두 개는 같고 하나는 서로 다르면 나머지 하나씩은 한 놈은 맞고 한 놈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둘 다 세 개는 맞아야 된다니까? 아까 얘 그 얘가 두 개가 무조건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갖고 푸는 문제야, 이 잡것들아. 알겠죠? 뭐 대충 감으로 풀고 있어, 이걸. 봐봐. 그 여기가 얘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 얘는 아니오는 틀린 거고 얘는 아니오는 틀린 거죠. 그럼 이제 뭐가 나와요, 여기서? 이 2점이잖아. 이 2점이잖아. 2점이면 어떻게 돼? 둘 다 맞아. 이게 둘 다 맞아야 되거든. 그럼 이게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요? 뭘 그 대충 알겠지? 네. 문제 낸 사람이 잘못했네. 첫 번째 가지고 대충 막 껴맞히다 보면은 두 번 만에 답이 나오게끔 해놔가지고 이것들이 맞췄구만. 아이고 참. 자. 잠깐 쉬었다 하십시다. 야. 우리 연구 방법까지 오늘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연구 방법 진도를 먼저 나가고요. 여유가 되면 문제를 조금 더 풀고 합시다. 봐봐요. 네. 이제 볼 주제는 뭐냐면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 방법. 지금까지 봤던 건 이제 사회문화적인 인간 행위 현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연구할 때 연구 방법. 연구할 때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는지 그 연구 방법.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이 들어보면 알아요. 자연과학 연구하듯이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방식 연구를 할 수도 있고요. 자연현상 연구하는 그런 연구 방법하고는 전혀 다르게 뭔가 심층적으로 인간행위 동기를 이해하는 방식의 연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연구 방식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연구 방법은 실증적 연구. 무슨 연구? 실증적 연구 방법입니다. 실증적. 이거를 우리가 같은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양적 연구 이렇게도 불러요. 뭐라고도 부른다고? 양적 연구. 이게 수량적인 것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양적 연구라고 해요. 뭘 쓴다고요? 수량적 자료를 많이 활용해서 양적 연구라고 좀 불러요, 우리가. 반면에 해석적 연구. 무슨 연구? 해석적 연구. 해석적. 이거는 되게 질적으로 깊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질적 연구 이런 말로도 씁니다. 질적 연구. 질적 깊이가 깊기 때문에 질적 연구라고 써요. 되죠? 우리가 실증적 연구 방법은 방법론적 이론론. 다시 뭐라고? 방법론적 이론론. 앞에는 사실 생략된 말이 있다. 자연현상 연구 방법과 사회문화 현상 연구 방법은 하나의 원리로 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자연현상의 연구 방법과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은 하나의 원리로 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자연현상 연구하는 방법을 그대로 사회문화 현상 연구 방식에 도입한 거거든요. 이게. 알았지? 실증 연구는 어떤 목표를 갖고 연구를 하는 거냐면 인간 행위의 법칙 발견. 다시 뭐라고? 법칙 발견. 인간 행위도 일정한 법칙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인간 행위에 나타나는 법칙성을 발견하겠다. 되죠? 뭐 예를 들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범죄율이 감소한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범죄율이 감소한다. 실제 이런 현상이 존재할까요? 확인해 봤어요? 그거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확인해 보자고. 그 법칙이 인간의 행위 현상에도 그런 법칙이 존재하는지를 한번 가설을 세우고 증명하는 거죠.
지금 방금 세운 게 가설이죠? 그죠? 가설이죠. 이제 확인해 봐야지 이 가설이 맞는지. 보통 자연현상 연구할 때 그러죠.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증명하는 어떤 증명 과정에 대해서 설계를 쭉 합니다. 오류 없게끔. 변수들을 다 통제해 가면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해요? 실험을 해가지고 증명을 하든 여러 번 반복 경험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통계내 가지고 어떤 증명을 하든 증명하는 방식으로 가죠. 그죠? 똑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어떻게 설계하면 될까요? 부모의 소득 수준,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범죄율이 낮아질 것이다.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뭐라고?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뭐가 있어? 1인당 GDP 이 통계 자료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각 나라별로 범죄율도 조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나라별로 다 범죄율이 있겠죠. 그죠? 범죄율 뭐 경찰청에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다 조사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전 세계에 있는 지금 현재 뭐 200개 가까운 국가들 각 나라 1인당 그 GDP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범죄율하고 요거를 쭉 뭐 하는 거야? 분석해 보는 거야. 1등부터 쫙 해봤더니 거의 들어맞아. 그죠? 그러면 뭐야? 증명된 거죠. 해봤더니만 하도 안 맞아. 막 파푸아뉴기니 막 이런 데는 막 1인당 국민소득 막 전 세계 막 168위 막 이런데 범죄율은 전 세계에서. 그럼 사실 거의 막 상위권에 올라가 있어야 되잖아. 가설이 맞다면. 근데 한참 낮아. 거의 전 세계 꼴찌야. 범죄가 없어. 알겠죠? 이러면 어때? 아니올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근데 방금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죠? 각 나라별로 경찰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범죄를 적발하지 못하는 나라들도 많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너네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세계적으로 범죄율이 높아요. 왜 높을까요? 경찰들이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소소한 사건들까지도 우리나라는 다 범죄로서 잡아들여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경찰력의 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 어떤 방식이 더 맞을 수도 있을까? 우리나라의 시기별로 GDP가 1인당 GDP 수준이 다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또 경제 위기에 갔을 때 범죄율이 어떻게 증가 변동하는지 추이를 보면 되죠. 근데 1인당 GDP 수준이 올라갈 때가 되면 어떻고 범죄율이 낮아지고 IMF 터지거나 이때는 범죄율이 갑자기 증가하고 막 이런 현상이 나와. 그러면 또 증명되는 거겠지, 그지? 말뜻 이해됩니까? 보통 이거는 가설을 세우고 설계를 해서 많은 양을 수집해가지고 통계적으로 막 분석 내리고 실험도 해보고 그리고 증명하는 보통 이런 방식은 자연현상 연구할 때나 쓰는 거야. 알겠지? 근데 그런 방식을 그대로 도입해서 쓰는 게 실증적 연구, 양적 연구야. 실제로 증명하는 방식의 연구지. 알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한두 명을 가지고 깊게 조사할까요? 많은 양의 자료를 수집할까요? 그죠? 당연히 법칙 발견하려면 한두 명 갖고는 택도 없어요. 최대한 많은 표본을 조사해가지고 뭐해? 신빙성을 높여야 되거든. 그래서 얘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해요. 다음, 수치적으로 뭔가 드러날 수 있는 자료를 좋아합니다. 계량화할 수 있는 자료. 그래야지 증명이 되지, 계량화돼야. 알겠죠? 그리고 분석할 땐 무슨 분석한다고요, 아까? 통계 분석. 다시 뭐라고요? 통계 내리는 통계 분석. 이런 분석 좋아해. 또는 실험하든가. 막 이런 거 해. 알겠습니까? 그러면 화장실에서 암기하면 암기력이 향상될 거야. 그 우리 실험하기 위해서 1, 2분 단 애들은 화장실 가서 공부하게 하고 3, 4분 단 애를 교실에서 외우게 하고 그 프로그램 편성표 25개 외우게 해가지고 나중에 테스트 해가지고 화장실에서 외운 애들은 평균 15개 외웠네? 교실에서 그냥 외운 애들은 평균 5개 외웠네? 증명됐네? 이거 기억나요? 요 방식도 무슨 방식이야? 실증적 연구 방식인 거야. 인간 행위에는 일정한 패턴 법칙이 존재하니 이거를 뭐하자? 가설을 세우고 설계를 해서 실험해가지고 증명해보자 뭐 이런 거죠. 됐습니까? 근데 헬스 연구는요 이런 방식을 반대해요. 왜요?
아니 인간 행동이 어떻게 그렇게 법칙화되고 패턴화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행위하는 개별적 주체들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법칙화시켜? 알겠지? 기계야? 머신이야? 인간이? 정말 개별적이고 독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그걸 법칙화해서 뭐 할 건데? 우연의 일치로 그냥 맞을 뿐 사람들은 그런 기계적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들이 아니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연현상 연구할 때나 수치 들이대고 법칙화시키고 하세요. 왜 인간행위 현상을 연구하는데 수치를 들이대고 법칙화를 해? 알았지? 인간행위 현상은 그따구로 하는 거 아니야. 인간행위 현상 연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행동할 때 마음속에 심리 상태, 행위의 심층적 동기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해보면 그걸로 족한 거야. 뭘 증명을 하니? 인간행위를. 뭐 법칙화를 시키고. 그냥 같이 감정이입적으로 한번 저 사람 입장에서 그때 마음이 어땠을지 저 사람이 깊이 있는 그때 당시 심리 상태에 대해서 한번 공감해보고 이런 걸로 족한 거야. 인간행위 현상은. 그런 식으로 연구해야지 자연현상 연구할 때나 수치들이 되고 통계하고 하세요. 이 얘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들은 인간 행위의 심층적 동기 이해. 다시 뭐라고? 인간 행위의 심층적인 동기를 이해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야. 인간 행위 현상에 대한 연구는 이런 방식이 주요하대. 기계가 아니니까 인간은. 그래서 자연현상 연구하는 방식하고는 전혀 달라야 된다. 그래서 방법론적 이원론이라 그래. 야 이게 어려워? 이론론 반대면 이원론일 거 아니야. 자연현상 연구 방법과 사회문화현상 연구 방법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원리로 되어 있다 그 얘기지. 알겠죠? 아직까지 뭔지 감이 잘 안 올 거야.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인간극장 봤어? 빠라바밤 바밤 바밤 뭔지 알죠? 인간극장 몰라? 그 외에 뭐 특이한 사람들 좀 극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뭐 특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같이 밀착해가지고 뭐 일주일 한 달 같이 옆에 PD가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이 일상을 촬영하는 거잖아요. 맞죠? 밑에 막 나레이션 맨날 깔리고. 선생님이 뭘 봤었냐면 20살 부부 이야기야. 고등학교 때 사고 쳤어.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애를 낳았어요. 근데 막 애들이 막 그렇게 못되고 막 그런 애들은 아니야. 저 시골 애들인데 남자애가 또 책임감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고3 때 뭐 합니까? 자기는 대학을 포기하고 어차피 공부도 잘 못하는 애였나 봐요. 그래서 대학을 포기하고 남자애는 뭐 합니까? 그냥 엄마 아빠한테 소 몇 마리 물려받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축사를 운영하기로. 대신에 또 얘가 또 멋진 놈입니다. 여자애는 또 공부를 좀 하는 애야. 그리고 얘는 또 자기가 뭐 합니까? 대학 보내줄 테니까 넌 대학 가라 그래요. 애도 내가 집에서 볼 테니까 너는 틈틈이 와서 좀 도와주고 너는 학교 졸업해라 그래요. 그래서 여자애는 대학교를 지가 이렇게 축사 운영하면 돈 벌어갖고 보내고 멋지지 않습니까 이 남자애? 알았지? 그 여자애는 뭐 대학교 1학년인데 애가 2살이야. 근데 이제 대학 다니고 남자애는 이 집에서 애도 보고 축사도 운영하고 하는 거야. 애 없고 축사 보고 막 이래 애가. 알겠지?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이제 PD가 같이 생활을 하는 거죠. 여자애가요, 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미팅이 있는 날이야. 과 미팅. 자기네 과하고 다른 과 남자애들하고 미팅이 있어. 애들이 막 가자 그래요. 근데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애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그 자기 지금 학교 오는 바람에 남편이 지금 일하면서 애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고 도와줘야죠. 이해되죠? 근데 미팅이 이제 둘러댑니다. 뭐 집에 무슨 급한 일이 있어갖고 나 이거 가봐야 된다. 알겠죠? 근데 이게 벌써 나레이션이 뒤에 깔려요. 하는 말투가 뭔가 아쉬움이 묻어난다. 뭐 나레이션이 깔려요. 벌써 어저께 개강 파티도 못 가고 벌써 이것만 몇 번째다. 알겠죠? 뭐 이러고 나레이션이 깔려. 됐습니까? 집에 가는 발걸음이 무겁다. 그러면서 막 걸어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괜히 남편한테 짜증냅니다. 막.
별것도 아니고 갖고 지는 학교 갔다 온 남편은 개고생했는데 알겠지? 들어가지고 남편 툴툴대요 여자가. 알겠죠? 또 나레이션 또 깔리죠. 알겠죠? 본인만 그런 것 같아. 되게 속이 많이 상한가 보다. 그래서 막 깔려. 이해되죠? 이렇게 그들의 생활을 같이 밀착 취재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이제 그 아이를 낳고 이렇게 생활하는 부부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심리 상태에 있을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를 그냥 밀착해서 같이 생활하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거야.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는요, 다 드러나요. 모든 게 다 드러난다니까. 같이 한 일주일만 생활해봐도 솔직히 너네 1년 연애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진짜로. 니네 솔직히 1년 정도 애들하고 남자애하고 뭐 연애한다고 하면 만나러 나갈 때 뭐 합니까? 매번 이제 변신을 하죠. 트랜스포메이션을 변신해가지고 다 변신해가지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가서 막 이렇게 썰고 먹고 알겠죠? 그리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허리띠 풀고 비빔밥 처먹고 막 그죠? 앉아가지고 막 머리 이렇게 질끈동여매고 막 그죠? 끌어안고 막 밥솥 끌어안고 처먹고 맞죠? 그러잖아요. 맨날 가식적인 모습만 서로 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만약에 일주일을 같이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가식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다 드러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일상에서 표정에서 다 묻어나요. 그 사람의 진짜 성격과 본질이 다 드러난다니까. 알았지? 그래서 같이 이렇게 참여 관찰이라 그래 이런 걸. 같이 생활을 하고 참여해서 그 사람의 삶에 참여해서 직접 옆에서 뭐 하는 거야. 그거 가만히 관찰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감정이입적으로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일지를 한번 내가 해석해 보는 거지. 감정이입적으로 직관적으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알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응원도 해주고 그 사람의 진짜 고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이러는 것들은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알겠습니까? 또 비슷한 게 뭐 있죠?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것도 비슷한 참여 관찰 형태죠. 됩니까? 그래서 그 참여 관찰 금쪽 같은 내 새끼 이거 보면 어때요? 애들이 왜 그러는지가 다 보여. 같이 생활해 보면 다 보여. 오은영 박사, 대단해. 아이들이 심리 상태 그렇게 잘 해석하는데 다 들어맞아 보면. 알겠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그냥 뭐 실험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같이 생활해보고 또 대화해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깊이 있게 한 3시간, 4시간 앉아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 나누면 서로 간의 속내 같은 걸 아주 깊이 알 수 있거든. 선생님은 뭐 되게 좋아하냐면 나는 솔로? 환승연애? 요즘은 이제 환승연애 보고 있는데 낯설 다 봐가지고. 근데 그거 보면 애들이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그 생활하는 속에 각자의 성향이 다 드러나지 않아요? 얘네가 맞는 애들이다 안 맞는 애들이다 어떤 면에서 얘네들이 항상 다툼이 생기는지 이런 게 다 보여요 눈에. 이해되죠? 그리고 환승연애나 뭐 아니면 나는 솔로 이런 거 보시면 저녁 때 자기들끼리 둘이 나가가지고 벤치 앉아가지고 뭐 1시간 2시간 대화 나누고 오고 데이트 가서 잠깐 대화 나누고 오고 이런 거 하잖아요. 같이 허심탄회하게 술 한잔 하면서 대화 나누고 하는 것들이 정말 깊은 속내를 그 사람의 속내를 알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꼭 해보죠. 우리나라 동거 그러면 막 문란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막 철딱선이 없고 막 그죠? 어머 어떡할라 그래 막 이러잖아, 그지? 아니요, 외국은요 동거가 기본이에요. 동거를 안 해보고 결혼하면 실패하는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식적으로만 만났잖아요. 진짜 일상에서 부딪히는 것들을 경험을 해봐야죠. 이해됩니까? 왜 막 껐떡하면은 그 화장실 가가지고 볼일 보고 물도 이렇게 모아서 내려야 된다고 안 내리고 막 이래 남자애가. 같이 살 수 있어? 경험해 봐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또 일상에서 계속 24시간 붙어 있다 보면 어때요? 부딪히는 일들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부딪혔을 때 서로 풀어가는 대화법. 알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경험을 해봐야죠. 근데 동거를 장려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도 다 이유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같이 면접, 깊이 있는 면접 같은 것을 시행하거나 또는 참여 관찰 방식을 통해서 깊이 있게 그 사람의 행위 안에 들어있는 심층적인 동기이해 같은 걸 한번 깊이 있게 같이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을 주 연구 방식으로 해요. 알겠습니까? 법칙화시키는 건 관심 없어요. 됩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많은 양의 자료를 수집하는 게 좋을까요? 필요 없어요. 뭐 많은 양 수집해서 뭐예요? 한두 사람 보더라도. 그죠? 그 사람의 깊이 있는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좋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심층적 자료를 좋아해요. 그럼 물어볼게. 이 깊이 있는 속내가 드러나는 심층적 자료는 공식적 문서에 주로 들어있을까? 비공식적 문서에 주로 들어있을까? 왜요? 이것도 되게 쉬운 거야. 네 생각해봐.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는요. 연설문에 드러날까요? 낙서장에 드러날까요? 그럼요. 낙서장에 드러나 있죠. 이해돼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자기소개서가 나중에 유출됐을 때 충격이 커? 너희들의 낙서장에 유출됐을 때 충격이 커? 그럼요. 그거는 나의 본질이 다 들어있거든 거기. 이런 띠발 막 써있잖아 막. 알겠죠? 죽일 놈 막 써있잖아 막. 알겠죠? 안드로메다 가버려! 막 이런 거 막 써있잖아. 이해되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일기장, 낙서장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해요. 이해되죠? 그래서 심층적 자료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어떤 거? 비공식적 문서. 다시 뭐라고요? 이런 거 좋아해요. 어떤 거? 일기, 낙서 이런 거. 되십니까? 선생님 옛날에 낙서 연구한 거 한번 본 적 있어. 이게 뭐였냐면 옛날 남자 고등학교 낙서와 옛날 고속버스 터미널 화장실에서의 낙서.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 화장실에 가보시면 선생님이 학교 다니던 막 90년대 막 이때 그때 당시에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 남자 고등학교 남자 화장실에 있는 낙서는 그냥 전부 뭐예요? 성적인 내용들이에요. 이해되죠? 막 그림도 그려놓고 그래. 졸라 잘 그려요. 그림도 막 그려놓고 그래요. 물론 거기 중간에 보면 그런 거 있죠. 뒤를 보시오. 보랜다고 보냐? 막 이런 거 병신. 그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아주 재밌어요. 아주 도화지예요. 그죠? 근데 성적인 얘기들이 그렇게 많아. 고속버스 터미널에 90년대 초반까지는 고속버스 터미널 가시면 낙서가 전부 뭐게? 정치적 낙서야. 전두환 개새끼 막 이런 거. 알겠죠? 정권 물러가라 막 이런 거. 이해되죠? 북한이 왜 나빠? 막 이런 거. 나는 오히려 빨갱이가 좋은데 막 이런 거. 알겠죠? 그런 얘기들이 잔뜩 써 있었어. 이해되죠? 근데 지금은 없다? 화장실에 낙서가 없어 거의. 돼요? 고등학교 남자 화장실도 낙서가 없대요. 고속버스 터미널도 낙서가 없어. 이해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너네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 것 같아? 완전한 비밀의 공간이죠. 그죠? 내가 볼일 보는 공간이라 아무도 못 보게 모든 게 다 차단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가장 민망한 것을 막 하는 공간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가장 나만의 모든 비밀이 지켜지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뭐가 나올까? 억압돼서 표출할 수 없는 것들이 거기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법이거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남자 아이들에게 가장 큰 억압은 뭐였다는 거야? 그 당시. 성적인 억압이었다는 거야. 이해되죠? 이게 남성하고 여성하고 다른데요. 남성 같은 경우는 호르몬이 가장 크게 분비될 때가 뭐예요? 어느 시기예요? 딱 중고등학교예요. 중고등학교 때는 남자애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의 짐승이야. 발정난 짐승이라고 얘네들은. 이해됩니까? 선생님도 사실은 그때 당시 고민 되게 많이 했었어. 알겠죠? 나는 뭐냐? 막 이러면서, 그죠? 맨날 그런 막 성적 발동이 걸리니까, 허구한 날, 아침만 되면 그냥 막, 그죠? 그래서, 그런 고민도 되게 많이 할 정도로. 근데 그 아이들에게 그때 당시 우리는 어땠냐고. 우리 사회는 어땠냐고. 아예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접촉 자체를 거의 차단시켜 놨었죠.
공학이 어딨어요. 남고 여고 다 완전 차단이고요. 여자친구하고 손을 잡는다. 우리 땐 상상도 못해요. 길거리에서 어디 손을 잡고 다녀요 애들이. 남녀칠세 부동석인디. 우리 땐 그랬다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가장 발정난 애들한테 알겠죠? 맨날 그러고 억압을 해대니 애들은 표출할 공간이 없는 거야. 이해되죠? 그 여자 교생 오면 애들은 당연히 설레어가지고 막 그냥 알겠죠? 막 그랬다니까 우리 때는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 여자애들 20대 때 가장 호르몬 분비가 많고요. 남자는 보통 그때니까. 이해됩니까? 그리고 억압도 남자애들에 대해서는 되게 심하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화장실, 그 고속버스 화장실에서 왜 그렇게 정치적 욕이 많았을까요? 야, 고속버스 터미널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30, 40대 남성들이거든. 한참 경제생활하는 남성들. 출장 많이 다니고. 알겠죠? 그럼 이 남성들에게 가장 큰 억압은 뭐였다는 거야? 정치적 억압이었다는 거야. 그때가 어떤 세상인지는 알잖아요. 군부 독재, 아직까지 그 잔재가 남아있는. 왜냐면 93년까지는 누구였으니까? 노태운 그 군부 독재, 그 5.18, 그 전두환 잔당, 걔네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말 잘못하면 잡혀가는 거야. 그냥 남산 가가지고 반병신 되는 거거든. 이해됩니까? 어디 무슨 말도 안 돼 대통령 욕을 해요. 나 초등학교 때까지 저녁 5시 되면은 그 온 동네 애국가 퍼졌던 거 알아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다 아셔. 새벽 오후 5시 되면은 갑자기 등에 물고 노래가 나와. 그러면서 갑자기 동사무소에서 서가지고 뭐해? 국기 막 내리고 막 그래. 아침 되면은 애국가 퍼지면서 국기 올리고요. 5시 되면은 퍼지면서 국기 내려. 야, 차 중간에 나서요. 애국가 올릴 때 5시부터. 5시부터 2분간 차가 선다니까요. 도로에서. 사람들이 다 내려요. 내려가지고 이거 왼쪽 가슴에 이렇게 올리고. 우리 그거 했었어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때는 정권에 대한 비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쥐도 새도 모르게 남산 가서 조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게 표출이 되는 거야 그 안에서. 근데 봐라. 지금은 남자애들에게 성적 억압이 있어? 그런 게 어딨어 남자애들이. 맞아요 들려요. 지금부터 대부분 다 남녀공학에. 맞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억압하지도 않잖아요. 아, 알겠습니까? 막 그런 걸 막 금기시하지도 않고요. 이해됩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애들이 표출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런 게. 정치적으로도 억압이 큰가요? 뭔 억압이 있어 지금. 어떤 것이든 표현하기 자유로운 세상이지. 없는 거야 화장실에 낙서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꽤 일리가 있죠, 그죠? 어쨌든 이 해석지 연구, 질적 연구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비공식적 분석 이런 것들을 매우 좋아하고요. 분석할 때는 어떤 분석? 통계 내는 수치적인 통계 그런 거 안 합니다. 뭐예요, 그럼? 직관적 분석. 다시 뭐라고요? 아까 봐봐. 뭐 했어? 그 여자의 툴툴거리거나 표정 가지고 나레이션 나오잖아. 그 지켜보는 PD가 뭐 한 거야? 아, 이게 아까 그래서 그렇구나. 맞아요, 틀려요. 오늘 기분이 많이 상했나 보다. 알겠죠? 그래서 막 밑에 깔리잖아. 1시간째 설거지 중이다. 알겠죠? 아까 그 일이 마음에 걸리나 보다. 뭐 그죠. 직관. 나도 그랬을 것 같아. 감정이입. 알겠죠? 이해돼요? 직관적 분석, 감정이입적 분석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해됩니까? 지금 보니까 실증적 연구는 인간 행위의 패턴을 증명하고 인간 행위의 법칙성을 증명하고 이러는 거니까 많은 수량적 자료를 이용해서 계량화시키고 통계 분석해가지고 증명하는 방식으로 인간 행위의 패턴을 증명하려고 하는 연구 방식이에요. 알았죠? 이런 연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인간 행위는 패턴화 된다 안 된다? 인간 행위는 패턴화 된다 안 된다? 패턴화 된다는 거죠. 아, 패턴화가 안 되는데 왜 저러고 연구하니? 인간 행위는 일정한 패턴으로 다 법칙화된 현상으로 모든 인간들은 기계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다들 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법칙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인간 행위 안에 들어있는 일정한 법칙성을 패턴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뭘 안 돼, 안 되기는. 패턴화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패턴 증명하는 거지 지금. 맞아요, 틀려요? 그럼 물어볼게요. 실증적 연구를 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왜 인간 행위는 패턴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들은 어떤 존재니까?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행위하는 주체가 아니니까 그냥 사회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존재다. 야 이런 실제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은 그런 수동적 존재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개개인들의 행동은 개별적인 거야? 아니면 일정한 패턴으로 다 법칙화되는 거야? 법칙화되는 거겠죠. 아니 그 법칙 행동 패턴이 이코르 뭐인 거야? 사회 구조인 거야 그게. 이해가 안 돼? 주로 거시적 관점 실제론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연구 되게 좋아해. 인간 행동은 법칙화할 수 있거든. 이해됩니까? 그리고 인간 행동 속에 들어있는 우리 그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법칙화된 행동 패턴 그게 바로 이코르 뭐니까? 사회 구조일 테니까 그 사회 구조를 증명하고 사회 구조가 어떤 형태인지는 그 사람들의 공통된 어떤 행동 패턴을 통해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좋아해. 근데 미시적 관점, 명목론, 사회는 명목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 개개인은 정말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행위하는 주다. 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연구 많이 할까요? 아, 뭘 증명을 해요? 인간 행동이 무슨 뭐 그렇게 기계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아, 맞아요, 틀려요. 한 사람, 두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심층적으로 동기를 이해해보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보통 미시적 관점, 명목론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석 연구를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아, 알겠나? 연결고리가 있죠. 그러면 두 개 장단점 한번 꼽아 볼게요. 실증 연구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되게 객관적이에요, 이거. 아, 수치적으로 증명해내는 거니까 얼마나 객관적입니까? 자기 생각 다 배제돼 있고. 맞죠? 그리고 법칙을 발견하는 데 매우 용이하죠. 단점은 뭘까요? 한계점. 피상적 연구야 이거. 겉으로 드러나는 그냥 피상적인 연구에 불과해. 깊이가 없다고. 이해됩니까? 사람들이 깊이 있는 생각은 읽어내지 못해. 설문조사해가지고 통계에서 몇 %가 이런 답변했으니까 법칙화된다. 뭐 이런 거거든. 그리고 연구 대상의 범위가 좁아. 다시 뭐라고? 잘 봐. 인간의 심리 현상들을 패턴화해서 증명할 수 있을까? 심리 현상? 없진 않아. 할 수 있기는 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연봉과 직장 만족도에 관한 연구야. 연봉이 높아지면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거야. 이거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설문해 보면 제일 쉬워요. 설문지 나눠줄 때 1번 문항에 뭐 묻고? 연봉 묻고 2번 문항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으십니까? 이직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본인 직장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1번 매우 만족, 2번 만족하는 편이다, 3번 보통이다, 4번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5번 매우 불만족하다,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이제 하는 거야. 그 연봉 따라서 이렇게 통계 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적인 거라고 해서 아예 뭐 패턴화하거나 증명을 못하는 것까지는 아닌데요. 근데 정말 증명이 어려운 것들이 꽤 많아. 심리적인 거라서. 어떤 걸까? 결혼의 연차수가 길어질수록 사랑의 깊이가 깊어질 것이다. 연차수는 그래 설문을 통해서 물어볼 수 있다고 쳐. 그럼 사랑의 깊이를 뭐로 측정할 거야? 당신은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1번 매우 사랑한다. 2번 사랑하는 편이다. 3번 보통이다. 이게 말이 돼요? 그죠? 그럼 뭐 뽀뽀하는 횟수로 할까?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은 별로 사랑을 안 하는 거네. 그잖아요. 이거는 정말 증명하기 힘든 경우죠. 그래서 인간의 심리를 연구할 수 없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걸 실증적으로 인간의 심리를 연구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제약이 따르죠. 이해됩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 연구 대상 범위가 좀 좁은 편이에요. 한계가 좀 있어요. 해수 연구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 엄청 심층적이고 깊이 있어요. 됩니까? 그리고 또
연구 대상의 범위가 매우 넓어요. 어떤 것이든 다 가능해요. 아니 나이 많은 부부들하고 부부의 생활 속에서 그냥 같이 한번 생활 쭉 해보고 이제 신혼 초 부부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우리가 쭉 생활해보고 이런 거 해보면 되죠. 아 됩니까? 근데 생활해 보니까 어때? 나이 든 부부들은 뭐 평상시에 그렇게 막 서로 매번 전화하고 막 이러지는 않아. 근데 뭐가 달라? 싸웠을 때 반응이 달라. 지금 연차수가 된 부부들은요, 싸우고 나서도 뭐 해요? 일단 싸운 건 싸운 거니까 서로 기분은 틀어져 있어도 서로 챙길 건 챙겨요. 둘이 말도 안 해요. 그래도 뭐 해요? 병원 갔다 왔어? 이거 물어봐요. 그것도 대답을 해요. 똑똑거리면서. 갔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서로, 알겠죠? 약은 꼭 먹어야 된다? 뭐 이건 꼭 얘기해요. 웃기죠? 근데 신혼 초의 부부는 막 좀 싸웠다 하면 뭐 해요? 치열해요. 안 사는 것까지만 맨날 고민하고 그래요. 이해되죠? 친구들하고 앉아가지고 차라리 이혼할까? 막 이런 얘기하고 애가. 뭔지 알겠습니까? 확연히 드러나요. 뽀뽀했으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전화하는 횟수도 확연히 차이 나죠. 근데 싸웠을 때 어떤 반응이냐가 확연히 달라. 알겠죠? 참여관찰에서 다 드러나거든 그거. 말뜻 이해됩니까? 알겠죠? 그래요. 되게 심층적이에요 이거. 그리고 연구 대상의 범위가 어때요? 넓어요. 사랑의 정도도 같이 생활해보면 그냥 눈에 들어와요. 알겠죠? 너희들의 무슨 그런 정열적인 사랑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말어. 하찮은 것들아. 알겠죠? 그건 사랑이 아니고 욕정이란다. 알겠지? 돼요? 어차피 뭐 사랑 욕정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단점. 왜? 단점. 이거 반대 바꾸면 돼. 얘는 객관성이 떨어져. 이해됩니까? 야,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했어? 아, 제가 그랬구나. 그래서 1시간째 지금 설거지 중이구나. 아까 그게 마음에 걸려갖고. 진짜 그럴까요? 아닐 수도 있죠. 거기 밥풀이 붙었는데 이게 꽂힌 거야. 이게 안 떨어져가지고. 이 새끼 말하면서.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생각이라니까? 직관 분석, 감정의 분석이라는 게 자기 주관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객관성이 떨어져요. 이해됩니까? 법칙 발견 같은 것은 불가능하겠죠. 이걸로 어떻게 법칙을 발견합니까? 알겠죠? 됐습니까? 어려움이라고 쓸까요? 위에 뭐 용이하다 했으니까 어려움. 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진도는 여기까지 하시고 65번부터 72번까지 65에서 72